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동네 복지센터 상담사 민정씨는 낡은 휴대전화의 진동에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독거 어르신 안전 확인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이름은 김정자 어르신 74이었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늘 괜찮아요라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반찬 지원을 가져다 드리면 다른 분들 먼저 챙기세요라며 손사래를 치셨고, 문을 열 때도 얼굴을 반쯤만 내밀어 정말 괜찮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민정 씨는 그 말이 진짜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일을 오래 하며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2번, 3번을 더 걸었지만 상황은 같았습니다. 결국 민정 씨는 우산을 챙겨 정자 어르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이었습니다. 계단에는 습한 냄새가 배어 있었고 벽지에는 곰팡이 자국이 익숙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불빛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정 씨는 관리인에게 연락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만큼 정돈돼 있었습니다. 이불은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약 봉지와 병원 영수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장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겨울 외투 한 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순간 병원에 가신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식탁 위 영수증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연필로 눌러 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정 씨 고마웠어요. 저는 괜찮아요. 민정 씨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목구멍이 꽉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자 어르신이 늘 하시던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너무 단정했고 너무 마지막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민정 씨는 방 안을 다시 살피다가 서랍 한쪽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사라지기 전에 남기는 기록입니다. 민정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우는 선택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자 어르신의 삶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부터 더 조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자 어르신을 성실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졌을 때도 울기보다는 통장부터 정리하셨고, 장례를 치른 뒤에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시장에서 반찬 일을 하셨습니다. 정자 어르신에게 남은 가족은 외아들 박성훈 씨뿐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에도 정자 어르신은 저는 괜찮습니다라는 말로 눈물을 삼키셨습니다. 며느리 이수진 씨는 예의 바른 인사를 건넸지만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해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훈 씨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전화는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엄마, 이번 달만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정자 어르신은 먼저 얼마가 필요한지 물으셨고 그 뒤에 괜찮다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병원 검진을 미루어가며 아들에게 돈을 보내셨습니다. 송금을 마칠 때마다 수첩에 날짜와 금액을 적어두셨습니다. 그 기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목 통증이 심해 물컵조차 제대로 들기 어려웠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염이 많이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보호자에 대해 묻자 정자 어르신은 익숙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은 많이 바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날 밤 성훈 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급해요. 대출이 막혔어요. 집 보증만 잠깐 서주시면 안 될까요? 정자 어르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함께 꾸린 마지막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 앞에서 결국 정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은 뒤 정자 어르신은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라면 그럴 수 있다. 괜찮아.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아주 작은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보증 서류를 준비하던 날 며느리 수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병원도 자주 다니시죠? 저희도 아이들 학원비가 있어서요. 수진 씨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집안 사정을 설명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생활을 조금 간단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집에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하고요. 간단이라는 말은 정자 어르신에게 정리하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집을 지키고 싶다는 말이 욕심처럼 들릴까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며칠 뒤 성훈 씨가 집에 들렀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물 한 잔을 마시던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잠깐 계실래요? 아니면 요양원도 알아볼까요? 그 말이 걱정해서 나온 것인지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정자 어르신이 정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되겠니? 성훈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힘듭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정자 어르신은 고집이 아니라 살아갈 자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라는 말을 삼키셨습니다. 알겠다. 그날 밤 정자 어르신은 옷장을 열어 옷을 한 벌씩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엇을 정리하는지도 모른 채 점점 더 작아지는 삶에 맞추어 자신을 줄이는 연습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첩에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집 보증.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 문장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었지만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해줄 준비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결국 집을 비우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떠난다는 말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성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며느리 수진 씨에게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자 어르신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버스 정류장에 서 계셨습니다. 비는 이미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겨울 내복 2벌과 약 봉지, 남편의 사진 1장, 그리고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자 어르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남긴 짐이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번화가 뒤편 골목에 자리한 고시원이었습니다. 간판 불빛은 희미했고 좁은 복도에는 라면 냄새와 눅눅한 세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무심한 표정으로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방이 작습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작아도 괜찮다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끝내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벽에 붙은 거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거울 속 정자 어르신의 얼굴은 낯설어 보였습니다. 어쩐지 더 늙어 보였고 눈동자에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연락처 목록에서 성훈을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또 괜찮다고 말하면 이번에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겠지. 정자 어르신은 결국 전화를 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짧은 문자 한 줄을 적으셨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도록 정자 어르신은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배려하셨습니다. 불을 끄자 방 안은 더 좁아졌습니다. 천장 형광등의 잔상이 눈에 남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사람의 소리가 너무 가까이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수첩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아무도 다치지 않기를, 그 생각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뒤 정자 어르신은 고시원 복도 끝에 있는 공용 세탁기 앞에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동전이 부족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연금이 들어오는 날짜를 떠올리셨습니다. 아직 며칠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 어르신은 갑자기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택시비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물을 마시며 잠시 버텨보았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러나 숨은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결국 휴대전화를 집어드셨습니다. 연락처에서 성운을 눌렀고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호출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호출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호출 자동으로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성운 씨는 퇴근길 차 안에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지만 그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 받지 마요. 또 돈 얘기일 거예요. 성운 씨는 핸들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알아서 하셔야지. 그 말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고시원 방 안에서 정자 어르신은 끊어진 통화 화면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숨은 더욱 가빠졌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침대 아래에서 가방을 끌어내고 남편의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약 봉지를 꺼내 물과 함께 삼키셨습니다. 무엇을 드셨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남편의 사진을 손바닥으로 덮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지요. 복도에서 누군가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정자 어르신의 눈꺼풀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여전히 부재중 사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자 어르신이 발견된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고시원 관리인이 월세 연체 안내문을 넣기 위해 문 앞에 섰다가 문틈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정적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을 열자 정자 어르신은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정자 어르신은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심하게 탈진한 상태였고 폐렴 초기 증상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의사는 보호자 연락처를 요청했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잠깐 눈을 뜨셨지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손가락으로 가방을 가리키셨습니다. 가방 안에는 휴대전화와 수첩이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정자 어르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등에는 주사바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민정 씨는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마지막 통화 상대가 성운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여러 통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성운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운 씨는 회사 회의 중이었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원이라는 말이 나오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발견이 늦었습니다. 성운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수진 씨는 휴대전화를 거의 빼앗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시원에 계셨어요? 민정 씨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도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성운 씨는 어머니 곁으로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 계신 모습 앞에서 그는 한참 동안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괜찮다는 문자 한 문장에 기대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어왔다는 사실이 그를 깊이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몇 주 뒤 정자 어르신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병실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곁에 앉아있던 민정 씨를 보고 아주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민정 씨. 민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미안해하실 일은 아닙니다. 성운 씨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들어왔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아들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성운 씨에게는 어떤 꾸짖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성운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몰랐어요. 정자 어르신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겠지. 그 말은 오히려 담담했기에 성운 씨의 마음에 더 깊이 박혔습니다. 며칠 뒤 민정 씨는 성운과 수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주거와 의료 지원이 필요하며 가족이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진 씨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성훈 씨는 자꾸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시는 누구의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민정 씨는 독거노인 공공임대, 방문 간호, 기초생활지원 등 정자 어르신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셨지만 민정 씨는 재차 강하게 설득하며 말했습니다. 짐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어르신께서 살아오신 시간의 값입니다. 그 말에 정자 어르신의 눈가가 처음으로 젖었습니다. 퇴원날 정자 어르신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병원 로비에 서 계셨습니다. 예전처럼 큰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복지센터의 도움으로 마련된 작은 임대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창문이 있었고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그 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민정 씨는 집까지 동행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힘드실 때 괜찮지 않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자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했습니다. 제가 괜찮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그 말이 제 숨을 막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분노가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성훈 씨는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다가가 사과하고 싶었지만 정자 어르신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성훈 씨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용서는 부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괜찮습니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야 정자 어르신의 얼굴에는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표정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살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켜보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늘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도움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부담이 되기 싫어 습관적으로 그 말을 꺼내는 사람 말입니다. 혹시 오늘 그 말 뒤에 숨은 마음을 한 번쯤 더 살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볼 수 있는 이유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